오래된 편지. 사진관 봉투. 박소연은 낮게 웅웅거리는 드라이어 소리를 등으로 받으며 미용실 백룸으로 들어섰습니다. 샴푸대 옆 협탁 위에 전달 기록지를 펼치고 보호 포장된 작은 원통의 부풀림이 드러난 봉투를 두 손으로 곧게 올렸어요. 수신자 신분과 이름이 차례로 대조되었고 봉인은 훼손되지 않은 채 내려앉았습니다. 외관 사진이 태블릿에 비식별로 저장되자 그녀는 한 발 물러섰고 방 안의 공기는 드라이어의 리듬과 함께 조금씩 가라앉았죠. 배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수신자의 몫이었어요. 수신자는 봉투의 가장자리를 엄지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종이 속에서 탄 내음이 미세하게 솟았고 편지의 첫 줄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편지는 사라진 중앙사진관의 주인이 손님에게 남긴 짧은 글이었고 말미에는 현상되지 못한 필름이 한 통 들어있었죠. 편지에는 당신의 웃음이 빗속에 담겨 있네요 라는 문장이 또렷했으며 이 사진들이 당신에게 행운을 드리길 바랍니다. 라는 배려가 잉크 번짐 속에서도 남아 있었어요. 문장들은 소리 없이 방의 배치를 바꾸고 수신자의 어깨선을 아주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기억은 즉시 과거로 열렸습니다. 20살 무렵의 오후 거울 뒤 작은 골방에서 그는 흰 배경지 앞에 섰었지요. 사진관 주인이 셔터를 누르기 전 손등으로 창문, 블라인드를 반칸 내리고 빛의 각도를 한 뼘쯤 틀어주던 장면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필름 카운터가 2초 간격으로 천천히 움직였고 심장은 3초에 한 번씩 크게 뛰었어요. 현상소에서 건네받은 첫 컨택시트를 보며 그는 자신의 입꼬리가 생각보다 뻣뻣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게가 문을 닫은 해 그는 포트폴리오 대신 자격증 책을 폈고 사진 대신 머리카락의 결을 만지는 일을 택했지요. 장날에 약속했던 한 롤더는 그렇게 서랍 뒤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현재로 돌아오자 수신자는 편지와 필름을 파우치 안쪽 칸에 고이 넣었습니다. 백룸 벽에 빈 클립보드가 하나 걸려 있었고 그 위에 얇은 메모지가 한 장 붙었어요. 메모에는 학생과 구직자를 위한 증명사진 무료 리터칭 안내가 또박또박 적혔고 글씨의 간격은 손놀림의 속도로 정갈해졌습니다. 샴푸대 옆 바구니에는 오래 쓰지 않던 손거울이 맨 위 칸으로 올라왔고 크림통 뚜껑은 과장 없이 단단히 닫혔습니다. 그는 일과 중간중간 손의 힘을 반칸 빼는 연습을 시작했고 머리카락을 헹구는 물줄기는 전보다 미세하게 따뜻해졌죠. 선언은 없었지만 생활의 배치가 바뀌어 빛이 먼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드는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소연은 문턱에서 그 변화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태블릿에는 수령 서명이 또렷했고 업무일지 여백에는 한 줄의 문장이 더해졌어요. 편지 한 통의 추억은 꿈을 되살리기도 한다. 배송은 한 번의 건네밀 뿐이지만 오래전 편지의 수신은 받는 이가 잊었던 꿈을 다시 꾸게도 한다는 것을 확인한 기록이었지요. 그녀의 시선은 협탁 위 필름통에 잠깐 머물렀다가 천천히 자신의 가방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지도는 한 칸 더 선명해졌고 다음 동선의 좌표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버스표 2장을 동봉한 돌아오라던 편지가 다음 차례였어요. 창밖으로 오후 해가 낮게 기울며 유리창에 정사각형의 빛을 붙였고 그 빛은 백룸 바닥을 한 뼘가량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소연은 기록지를 접어 서류판에 꽂고 드라이어 소리가 잦아드는 틈에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우체국의 시계는 4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골목의 바람은 약속처럼 일정했습니다. 버스표를 동봉한 편지. 박소연은 차고지 철계단을 천천히 올라
공구함이 줄지어 선 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은 엔진 열을 식히며 기름 냄새를 끌어왔고 회색 바닥에는 타이어 물기가 둥근 자국을 남겼지요. 그녀는 보호 포장된 봉투를 서류판에서 분리해 두 손으로 곧게 받쳐들었습니다. 수신자 신분 대조표와 차량 배차 명부가 차례로 확인되었고 비식별 외관 사진이 태블릿에 저장되었어요. 봉인은 그대로였고 전달 기록지에는 날짜와 시각, 차고지명, 공구함 번호가 정갈히 적혔습니다. 소연은 한 발 물러서 숨을 낮추었지요. 배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그 사람의 몫이었죠. 수신자는 공구함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손바닥으로 모서리를 한 번 쓸었습니다. 종이 안쪽에서 얇은 것이 두 번 겹쳐지는 감촉이 전해졌고 봉인을 조심스레 떼자 버스표 2장이 먼저 눈을 비쳤어요. 편지는 짧았습니다. 표 2장. 한 장은 너, 한 장은 내 짐. 돌아오면 혼내지 않는다. 밥부터 먹자. 문장은 간단했고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그의 어깨선이 아주 조금 흔들렸고 시선은 자연스레 차고지 밖 도로 표지판으로 미끄러졌지요. 회상은 도착이 아닌 출발에서 열렸습니다. 30년 전 초여름 그는 비오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손에는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고 자꾸 뒤돌아보면 용기를 잃을 것 같아 창 밖만 보았지요. 표를 끊을 때 카운터 위에 올려둔 동전이 굴러떨어졌고 직원이 굳이 줍지 않아도 된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지갑 속에서 버벅대던 장면이 늦게 따라왔고 그때부터 그는 잘 먹는 흉내와 잘 지내는 흉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낯선 고향말이 귀를 스칠 때마다 어깨는 무의식적으로 웅크려졌고 밤이 되면 셔터가 내려오는 소리와 함께 커튼 틈으로 스며들던 불빛이 얇게 떨렸습니다. 돌아갈 길을 한 번 접어 서랍에 넣어둔 채 시간이 지나면 덜 아플 거라 믿었지요. 현재로 돌아오자 그는 버스표 한 장을 지갑 맨 뒤 칸에 넣고 다른 한 장은 차고지 외벽 작은 돌틈에 슬며시 끼웠습니다. 돌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표의 모서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지요. 휴게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고 그는 매달 첫째 목요일 칸에 파란 점을 찍었습니다. 점은 크게 자라지 않았지만 선명했어요. 손세정제 옆에는 작은 통조림이 하나 올랐고 그 위에 퇴근 후 식사라고 적힌 메모가 눌러졌습니다. 선언은 없었고 생활의 배치만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던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돌아갈 수 있는 자리는 오늘 한 뼘 생겨났습니다. 박소연은 문턱에서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수령 서명이 또렷했고 업무일지 여백에는 한 줄의 문장이 덧붙었어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사람을 만든다. 그녀의 마음속 지도는 또 한 칸 정밀해졌고 한 줄 아래에 자신의 좌표가 얇게 떠올랐습니다. 책상 서랍 속 오랫동안 보내지 못한 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차고지를 나오는 길, 버스 한 대가 굉음을 남기며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소리는 크게 남았지만 잔향은 금세 정리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수신자라는 비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현주소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내 기록을 내 손으로 접수한다는 사실이 어색했지만 어색함으로 결심을 바꾸지 않기로 했지요. 내일 문 앞에서 정식 수신 서명을 남기고 봉인을 조심스레 풀겠다고요. 우체국 유리창을 통해 오후 햇빛이 사각형으로 늘어섰습니다. 그 빛은 서서히 길이를 바꾸며 바닥을 이동했고 소연의 그림자는 그 위를 조용히 따라갔지요. 오늘의 배달이 한 사람에게 돌아갈 표를 만들어 주었다면
다음의 배달은 스스로에게 돌아갈 문을 여는 일일 것입니다. 내부 시계는 6시를 가리켰고 먼지 날리는 골목의 공기가 저녁으로 기울었습니다. 문 앞의 서명. 박소연은 해가 기울 무렵 자신의 현관 앞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우체국에서 가져온 서류판이 팔에 밀착되었고 보호 포장된 노란 봉투가 두 손 위에 곧게 올랐지요. 수신자 대조표에는 이제 낯선 이름이 없었습니다. 공란이던 수신자란에 그녀가 현 주소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고 전달 기록지에는 날짜와 시각, 층수, 현관 번호가 정갈하게 기록되었어요. 비식별 외관 사진이 태블릿에 저장되자 소연은 문 앞 바닥에 깔린 작은 매트의 모서리를 한번 고쳐놓았습니다. 배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배달 이후의 시간도 그녀의 몫이었지요. 전자 초인종 옆 서명 패드가 반짝이며 켜졌습니다. 수신자 박소연이라는 글자가 고요히 떠오르고 그녀의 손끝이 짧은 선을 2번 긋습니다. 서명은 의외로 단단했고 끝획이 흐리지 않았어요. 봉인은 그대로였습니다. 현관문을 닫자 집안 공기의 결이 조금 낮아졌고 식탁 위 하얀 접시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봉투 가장자리를 엄지로 눌렀습니다. 오래 눌러둔 종이는 한 번에 열리지 않았고 마치 속도의 허락을 먼저 구하듯 미세하게 들썩였지요. 편지는 얇고 길었습니다. 잉크는 약간 바랬지만 문장들은 제 발로 서 있었습니다. 첫 줄이 조용히 올라왔어요. 떨어졌다고 내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다음 줄은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떠나도 좋고 남아도 좋다. 다만 내 이름을 내가 지켜라. 문장은 명령도 위로도 아니었고 삶을 정면에서 맞게 해주는 위치의 안내 같았습니다. 소연은 의자를 당기지 않고 서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종이 끝부분에는 요금 부족 도장이 비스듬히 찍혀 있었는데 그 작은 붉은 사각형이 30년의 오해를 요약하는 기호처럼 보였지요. 비용의 부족이 아니라 말의 부족이었던 셈입니다. 회상은 식탁의 질감에서 열렸습니다. 대학 낙방 통보서를 받던 오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라디오의 15만 정시에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냄비 뚜껑은 꼭 맞지 않았고 아버지의 등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의 침묵은 실패의 이름을 그녀에게 덮어 씌웠고 그녀는 이름을 줄여 적는 습관을 갖게 되었지요. 그 습관은 고장이 아니라 생존이었으나 오래되면 고장과 비슷한 모양을 가졌습니다. 편지의 문장이 현재로 돌아오라 했고 돌아오는 길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수신자 칸을 채우고 서명을 남기고 봉인을 푸는 일뿐이었지요. 현재의 부엌은 저녁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소연은 편지 마지막에 남은 빈 공간을 한번 훑고 종이를 파우치 안쪽 칸에 고이 넣었습니다. 냉장고 옆 벽에는 새로운 메모지가 붙었지요. 목요일 저녁 같은 시간에 앉기. 선언은 길지 않았고 배치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부엌 의자 셋의 간격이 같아졌고 식탁 가운데 유리컵이 하나 더 놓였습니다. 말 대신 짧은 쪽지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할 예정이었고 다툼이 나면 24시간을 비우고 쪽지로만 전하자는 규칙이 종이 위에 얇게 적혔어요. 가족이란 거창한 화해보다 작은 반복으로 가까워지는 집단임을 그녀는 기록처럼 받아들였지요. 오늘의 서명은 직함이 없는 직무 같았습니다. 전달과 수신을 동일인이 수행하는 드문 절차였고 그래서 더 엄정한 문장이 필요했어요. 소연은 업무일지 여백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내 기록도 기록이다. 배달자는 대상을 존중해야 하고 수신자는 도착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호 규칙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정시도 정시이며
반송도 재접수되면 편지라고 적혔습니다. 우체국에서 배운 언어가 집안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순간이었지요. 현관 앞 매트 아래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더 숨겨졌습니다. 부모가 오래전에 적어두었다가 보내지 못한 조리법 메모와 유통기한이 지난 할인 쿠폰이 들어있었고 이 역시 제자리를 찾을 예정이었습니다. 소연은 식탁 위 접시에 저녁을 덜어놓고 의자 하나를 반칸 뒤로 당겼습니다. 자리의 각도는 대화의 양을 결정하고 그 양은 오래된 오해의 밀도를 바꾼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바람이 스며들자 편지의 종이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불안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리듬에 가까웠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수신 서명이 선명했고 내부 시스템에는 자기 수취라는 특이 케이스가 기록되었지요. 이 기록은 누구에게 보여줄 자료가 되지 않겠지만 오늘 이후 목요일의 온도를 바꾸는 첫 항목으로 남을 것입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서류판을 빼내 보관함에 꽂고 현관 센서 등이 꺼질 때까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집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고요의 성질이 달라졌어요. 지연된 사랑이 제 시간을 되찾는 순간은 소리보다 배치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오늘 배웠습니다. 시계는 8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접힌 봉투는 파우치 안쪽으로 사라졌고 메모지의 잉크는 마르기 시작했지요. 오늘의 배달이 한 집의 좌표를 바로잡았다면 내일의 배달은 남은 길을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창밖 어둠이 유리창에 얇게 붙고 부엌 등은 한 톤 낮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달 완료. 폐쇄일 아침, 박소연은 목요일만 켜지던 우체국의 스위치를 마지막으로 올렸습니다. 형광등이 한 번 흔들리며 안전기를 통과했고 천장 모서리의 먼지가 얇게 떨렸지요. 기록 보관함의 맨 아래 서랍부터 맨 위 칸까지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선반의 가장자리를 훑었습니다. 낡은 상자, 구주소 인쇄물, 반송 스탬프가 찍힌 공봉투, 우편 요금표의 진한 해가 순서대로 지나갔어요. 혹시 남았을지도 모를 한 통을 위해 선반 뒤쪽을 손등으로 더듬었지만 종이의 감촉은 더 오지 않았습니다. 빈 공간만이 남았고 그 빈자리가 오늘의 일정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요. 창고 끝 철제 선반 옆 오래된 가방 하나가 접힌 채 화물 저울 아래 끼워져 있었습니다. 장맛비를 견뎌 변색된 회색이었고 금속 버클은 30년의 시간을 닫은 자세 그대로였어요. 소연은 가방을 꺼내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먼지 냄새만이 났고 주름 사이사이에 낡은 우편 배달표가 얇게 붙어 있었지요. 그녀는 가방을 곱게 접어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의 첫 업무는 비어있음을 확인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 업무는 비어있음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서함의 서류를 날짜 순으로 맞추고 비식별 외관 사진 서버의 마지막 동기화를 눌렀습니다. 화면의 진행률 바가 느리게 채워졌고 완료 표시는 조용히 뜨고 말았지요. 창구 유리는 누렇게 낀 가장자리가 스며 있었습니다. 소연은 걸레를 물에 한 번 적셔 유리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문질렀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지나갔던 높이, 배달표를 붙여 안내했던 모서리, 장맛비가 흘러내렸던 경계가 하나씩 투명해졌지요. 닦여나간 자리에 비친 골목은 조금 더 밝았고 낮게 깔린 햇빛이 유리의 스크래치를 얇게 드러냈습니다. 그 스크래치조차 주소처럼 느껴졌고 닦일 수 없는 표시는 기록처럼 남겨두어도 괜찮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유리를 닫고 나서 마지막 공지문을 창문 오른편에 붙였지요. 폐쇄 이후의 소포는 관할지로 자동. 이관된다는 간단한 안내와 현주소 확인을 위한 온라인 절차를 담담하게 적어두었습니다.
점심 무렵 보관한 맨 아래 칸에서 얇은 노트를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배달 완료라는 세 단어를 크게 적고 아래 줄에 오늘 날짜와 시간을 기입했지요. 글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덮고 잠시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번 장마가 시작되던 날 발견된 미배달 가방에서부터 공장 터의 경비 숙소, 슈퍼 계산대 뒤, 요양병원 면담실, 미용실 백룸, 차고지 공구함, 그리고 자신의 문 앞에 이르기까지 주소에서 좌표로, 절차에서 사람으로 옮겨갔던 목요일들을 마음속에 순서대로 놓아보았어요. 한 장씩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가 떠난 자리들에서도 목요일은 계속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숙소 책상 앞칸에는 아버지 사진이 맨 앞으로 옮겨져 매일 먼저 시선을 맡고 있었고 성인 입학 상담 페이지의 캘린더에는 첫 면담 일정이 파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지요. 슈퍼 계산대 옆 작은 바구니는 목요일마다 엽서 5장을 새로 채우며 느티나무 그늘의 온도를 지키고 있었고 요양병원 면담실 창가에는 군복 사진이 앨범의 앞쪽으로 이동해 이름을 먼저 불러주고 있었어요. 백룸의 메모에는 증명사진 무료 리터칭 안내가 흐릿해지지 않도록 펜선이 한 번 더 덧대어졌고 샴푸대 물줄기는 전보다 미세하게 따뜻했지요. 차고지 달력의 첫째 목요일 칸에는 파란 점이 매달 한 번씩 또렷이 찍히고 있었고 외벽 돌틈의 버스표 모서리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감으로 눌려 있었어요. 그리고 박소연의 부엌에서는 목요일 저녁 같은 시간에 의자 셋의 간격이 일정해지는 습관이 생겼고 말 대신 짧은 쪽지가 식탁의 중앙을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지요. 작은 반복들이 한 집의 온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록의 문장이 생활의 배치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소연은 창구의 현금함을 비우고 키를 회수했습니다. 수불대장을 마지막으로 넘긴 뒤 유리문 안쪽 손잡이에 손바닥을 가만히 대었지요. 금속의 온도가 낮았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선명한 감각을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문틈에 걸레 한 장을 끼워 먼지를 닦고 간판의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목요일마다 켜지던 붉은 네온은 가늘게 깜빡이다가 바람결로 사라졌고 실내에 남아있던 빛이 바닥 위로 마지막 사각형을 이동시키고 멈췄습니다. 그 사각형이 길게 늘어져 문턱을 넘는 순간 우체국은 조용히 과거형으로 기울었지요. 퇴실 서명을 남기고 그녀는 가방의 무게를 다시 가늠했습니다. 서류판과 태블릿, 소량의 안내지, 그리고 한 장짜리 메모만이 들어있었어요. 메모에는 목요일 저녁 같은 시간에 앉기가 다시 적혀 있었고 아래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지연된 사랑은 사랑이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과장된 위로가 아니었고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목격한 사실의 요약에 가까웠지요. 전달은 직업이었지만 태도였고 편지는 물건이었으나 관계였으며 배달은 하나의 동사였으되 결국 자리를 바꾸는 일임을 소연은 배웠습니다. 배치가 달라지면 체온이 달라지고 체온이 달라지면 문장이 달라진다는 단순한 구조가 목요일마다 증명되었지요. 문을 잠그고 키를 관할지 봉투에 넣어 우체통에 떨어뜨렸습니다. 짧은 금속 소리가 났고 소리는 금세 흡수되었어요. 골목 끝 느티나무 위로 얇은 저녁바람이 지나갔고 슈퍼의 셔터는 반쯤 올라간 채 안쪽 불빛을 새어내고 있었지요. 차고지 방향에서는 늦은 버스 한 대가 낮게 경적을 울렸고 요양병원 블록의 창문에는 누군가가 얇은 커튼을 반뼘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좌표의 목요일이 동시에 이어지는 풍경이 골목의 공기 속에서 조용히 포개졌지요. 집으로 돌아오자 식탁 위에는
그릇 셋이 균등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국은 김이 오래가게 뚜껑을 반만 덮고 있었고 아버지는 뉴스를 보시다가 소연을 돌아보며 반갑게 웃으셨고 소연은 가방을 식탁 옆 의자에 기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셋의 숟가락이 천천히 같은 속도로 움직였고 말은 적었으나 온도는 맞았습니다. 실수로 국이 조금 넘쳤을 때 누구도 먼저 닦자고 말하지 않았지만 손은 자연스레 식탁 중앙으로 모였지요. 다음 목요일도 이처럼 정시에 시작될 테고 정시에 끝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늦은 정시도 정시이며 지연된 것들은 제자리만 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소연은 마지막 업무일지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전달 완료. 그리고 공책을 덮은 뒤 부드럽게 불을 끄고 창문을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파우치 안쪽에 고이 넣어둔 편지들을 아주 살짝 흔들었고 흔들림은 불안이 아니라 리듬이었습니다. 우체국은 문을 닫았지만 목요일은 남아있었고 배달인의 걸음은 직업을 벗어나도 습관으로 이어질 것이었지요. 주소는 바뀌어도 좌표는 남고 좌표가 남으면 사람은 자리를 찾습니다. 박소연은 이 단순한 귀결을 확인했고 오늘의 마지막 문장을 조용히 마음에 찍었습니다. 배달 완료요.